적어도 후안 바레토가 아는 그룹의 사람들은 방금 전에 함께 춤추었던 전혀 모르는 남자나 여자와 침대로 갔고, 잠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와 다시 파티를 즐기다 또다시 그런 사랑을 나누었다. 네가 파리에서 살던 삶은 유네스코 관리의 삶이야, 리카르도. 후안은 나를 비웃었다. 미라플로레스 청교도의 삶이라고. 장담하는데 파리에도 분명 이곳 같은 자유가 존재할 거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파리에서의 내 삶, 아니 지금까지의 내 삶은 매우 소박하고 건전했다. 심지어 일이 없는 날에도 자유롭게 쉬는 대신 가정교사와 함께 러시아어를 완전 정복하기 위해 공부했다. 러시아어를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영어나 프랑스어와 달리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언어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어에 취미를 붙였고 그 어떤 언어보다 많이 러시아어 책을 읽었다. 밤마다 팝과 마리아나, 스윙윙 런던의 섹스를 즐기며 보낸 런던의 주말은 지금까지 너무나 엄격했고, 후안이 아니었으면 이후에도 계속 그랬을 내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통역일이 끝나면 나는 런던으로 가서 주말을 보냈고, 말 초상화를 그리는 친구 덕분에 스스로에게 선물한 런던에서의 주말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게 되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맨발로 춤추고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혹은 환각 효과가 있는 페요테 선인장 씨앗을 심으며 보내는 그런 흥분한 밤들의 마무리로 거의 항상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다. 식탁 아래서나 비좁은 화장실에서, 벽장 안에서나 정원에서. 대화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그날 밤이 지나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여자와, 그리고 가끔은 아주 어린 여자와도 사랑을 나누었다. 후안은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부터 나한테 런던에 오면 얼스코트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쓰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아파트에 올 일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유마켓에서 진짜 말들을 캔버스에 옮기며 보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아파트에 갈 때마다 환기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런던에 있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쓰던 방을 여전히 그대로 놔둔 스터바드 부인의 집에서 묵을 수 있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의 아파트에 접이 침대를 설치할 수도 있었다. 그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그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게 해서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훌륭한 보르도산 와인과 카망베르 치즈나 브리치즈, 푸아그라 통조림을 파리에서 챙겨가 임대료를 대신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후안은 이제 특정한 음식만 먹는 히피도, 채식을 따르는 히피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얼스코트를 무척 좋아했고 그곳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 동네는 젊음과 음악, 신중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은 삶, 천진난만함, 현재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쉬는 곳이었다. 그리고 전통적 도덕과 가치에서 벗어나 행복에 대한 낡은 부르주아 신화를 거부하고 단순하면서 수동적인 삶의 방식에서 행복을 찾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히피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히피로의 전향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어들이려 하지도 않고 그들만의 대안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은 소박한 이기주의와 사이키델릭한 꿈에 몰두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자 했다. 나는 내가 절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결코 기꺼이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거나 망토를 걸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무지개 빛깔 셔츠를 입거나 집단 섹스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게 큰 애정을 느꼈고 심지어 우울해지게 만드는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은 어떤 위험이 따를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모호한 이상주의를 실천하면서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회사 직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줄무늬 바지와 검은색 재킷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겨드랑이에 검은 우산을 끼고 다녔다. 물론 그런 차림새가 그리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집 앞뒤에 조그만 정원이 딸린 2층이나 3층짜리 집들이 들어선 얼스코트의 뒷골목에선 가면 무도회에서나 볼 법한 옷 혹은 심지어 넉마를 입고 종종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항상 세련된 미적 감각과 익살맞고 유머러스한 소품으로 화려하고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했다. 나는 이웃에 사는 마리나 때문에 몹시 놀랐다. 그녀는 무용을 공부하러 런던에 온 콜롬비아 여자로 햄스터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햄스터가 그녀의 집에서 빠져나와 후안의 원룸으로 와서 나를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놀래켰던 것이다. 햄스터는 항상 침대로 올라와 침대 시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리나는 몹시 궁핍했기 때문에 분명 옷이 몇 벌 없었을 텐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입는 경우가 드물었다. 어느 날은 헐렁한 어릿광대에 오버올을 입고 머리에 중절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다음 날은 육체의 그 어떤 비밀도 감추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환상을 깨주었다. 어느 날 나는 얼스코트역에서 중마를 타는 그녀를 보았다. 얼굴 전체에 유니언잭을 그려 영 꼴사나워 보였다. 많은 히피, 아니 대다수의 히피는 중산층이나 상류층 출신이었고 그들의 반란은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부모의 규범적인 삶에 반대했고 청교도적 관습은 위선이며 사회의 겉모습 뒤에 자신들의 이기주의와 섬나라 근성, 상상력 부재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히피들의 평화주의와 자연주의와 채식주의, 그리고 계급적, 사회적, 성적 편견으로 부식된 물질주의적 세계, 발 담그고 싶지 않은 세계에 대한 거부에 초월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 호감이 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질서했고 신중하지 못했으며 중심이나 방향성, 심지어 사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히피들은 비트족의 시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사실 거의 아무것도 혹은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철학은 사상과 이성이 아니라 감정, 즉 필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후안의 원룸에서 조금 전에 얼스코트의 셀프 세탁소에서 빨아온 셔츠와 속옷을 다림질하는 지루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머리를 박박 밀고 짧은 바지와 군복 스타일의 가죽 재킷을 입고 특공대원 군화를 신은 67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 중 몇은 가슴에 십자 장식과 무공 훈장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스웨그 앤 테일스 펍이 어디냐고 물었다. 길모퉁이를 돌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그들은 내가 본 최초의 스킨헤드족이었다. 그때부터 이 패거리가 우리 동네에 자주 나타났다. 그들은 때로 곤봉으로 무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그럴 때면 보도에 담요를 펼쳐놓고 자질구레한 수공 장신구를 팔던 상냥하고 친절한 히피들은 급히 도망쳐야 했다. 몇몇 히피들은 자기 아이들을 안고 주랭랑을 치기도 했다. 스킨헤드족은 공공연히 히피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계급적 증오이기도 했다. 나치 친위대처럼 행동하던 그 패거리는 노동자 계급과 빈민층 출신으로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반란을 실천했던 것이다. 그들은 인종차별을 기치로 내건 소수당, 국민전선에 돌격되었고 영국에서 흑인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우상은 에녹 파월이었다. 보수당 의원인 그는 어느 연설에서 만일 다른 민족의 영국 이민을 막지 않으면 영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묵시록적 예언을 해 영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스킨헤드족의 출현은 그 동네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폭도 사건도 몇 번 발생했지만 모두 단발적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얼스코트에 몇 번씩 짧게 체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작은아버지도 그걸 눈치챘다. 우리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나는 런던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벨라스코 알바라도의 독재가 페루에서 불러일으킨 경제적 재난의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느 편지에선가 그는 말했다. 난 네가 런던에서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안단다. 이 동네에는 조그만 카페와 채식주의 식당이 많았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인도차를 파는 집도 많았는데 히피들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향긋한 차를 만들어 주었다. 히피들은 산업 세계를 경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며 수작업을 신비화했다. 그들은 손가방을 짰고 샌들과 귀걸이, 목걸이, 튜닉, 스카프, 펜던트 등을 만들었다. 파리의 비스트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런 찻집에 앉아 책 읽는 걸 아주 좋아했다. 찻집마다 분위기가 달랐는데 나는 테이블이 4개 놓인 허름한 찻집을 즐겨 찾았다. 아네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일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항상 머리를 따 길게 늘어뜨렸고 발이 아주 예뻤다. 우리는 요가 아사나와 프라나야마의 차이에 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것에 관해 잘 아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후안의 원룸은 아담하고 빛이 잘 들어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 원룸은 조그만 원룸 여러 개로 나뉜 2층짜리 건물에 1층에 있었고 방 1개와 욕실 1개, 붙박이 주방으로 이루어졌다. 방은 널찍했고 커다란 창문이 2개 있어 환기가 잘 되었으며 반달 모양의 좁은 거리인 필비치 가든스의 멋진 전경과 관리를 하지 않아 우거진 덤불숲이 되어버린 내부 정원이 내다보였다. 한때 그 정원에 처져 있던 원뿔형 텐트에서 어느 히프히 부부가 갓난아기들과 함께 살았다. 여자는 내 원룸으로 와서 아이들의 젖병을 데웠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호흡을 멈추고 그 숨이 온몸을 돌게 하는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인간 본능에 감춰진 호전적인 성향이 모두 해소된다고 말했다. 방에는 침대 외에 후안 바레토가 포토벨로가에서 구입한 진귀한 물품이 잔뜩 놓인 커다란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벽엔 파나 여러 점과 페루 사진들 그리고 후안이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책과 잡지를 보관하는 커다란 상자도 있었다. 선반에는 책도 몇 권 있었지만 주로 음반이 많았다. 그는 로큰롤과 영국과 미국의 훌륭한 팝 음반을 수집해 고급 라디오와 전축 주변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 어느 날 나는 3번째인가 4번째로 벽에 걸린 사진을 살펴보았다. 가장 흥미로운 사진은 뉴마켓의 승마 천국에서 찍은 것이었다. 아칸서스 무늬가 새겨진 편자를 박은 훌륭하고 당당한 모습의 순종 경마에 올라탄 후안의 사진. 병마기수와 어느 멋지고 근사한 신사가 고삐를 잡고 있었다. 그 신사는 말의 소유주인 듯했고 그 사람은 그 페가수스 위에 불안하게 앉은 후안을 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진이 눈에 띄었다. 서너 커플이 참석한 파티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에 술잔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사진 속의 한 사람이 내가 아는 여자 많이 닮았던 것이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 뒤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날은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이후 2달 동안 나는 런던에 갈 기회가 없었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점점 자라나 마침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과거의 칠레 여자아이였고 게릴라였으며 아르노 부인이었던 그녀가 이제 뉴마켓에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며 그녀를 만났던 마지막 날에 그녀가 내 아파트에 남겨둔 내가 부적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조그만 갤랑 칫솔을 어루만졌다.